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10.2%는 5조 8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와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또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3대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정말 화려한 목표에 걸맞게 예산을 짰는지 제주도의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제378회 정례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로 7시 오늘 제주 시작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감사한 결과 임기제 공무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생사를 다투는 환자가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실태를 밀착 취재한 탐사K 두 번째 시간, 제주 지역의 중환자실이 부족한 원인을 짚어봅니다. 올해 감귤 부패과 발생량이 예년보다 늘면서 부패 감귤 처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주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도의회 사무처가 자격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안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0월 입법 조사 업무를 담당할 7급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도의회.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별다른 경력이 없던 A씨는 문제없이 채용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석사 학위 취득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규정 자체가 학력하고 경력을 또 엄연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도의회도 A씨가 6급 자격 요건인 석사학위 취득자에 해당해 이보다 낮은 7급 적용에도 문제없다며 채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치 사항에 합격자에 대한 조치 계획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원실 업무를 지원하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모두 지원 가능한데도 굳이 2년 이상 실무 경력을 포함해 채용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지방공무원법상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는데도 6명을 위촉하고 자격이 없는 퇴직 교수도 포함해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 처분은 역시 주의 조치뿐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제주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엉터리 인사를 했는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처분에만 그치면서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오늘 주요 단신 정리해드리기 전에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해에 하려는 사업과 관련해 세입과 세출을 미리 짜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0일 전, 그러니까 매년 11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제주도의회가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보름 전까지, 즉 12월 16일까지 심의 의결하면 본 예산이 됩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처럼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다시 제출해서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 예산안이라고 하고요.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 예산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본 예산 성립 후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거치면 추경 예산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년도 본 예산안으로 제주도가 5조 8천억 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안보다 5,3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1조 5천억 원, 지방교부세 1조 4천억 원, 보조금 1조 4천억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600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분야 1,400억 원, 지역개발 분야 970억 원 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최대 4년 동안 첨단 과기단지 등 도내 17개 지역에서 국비 155억 원을 포함한 267억 원을 투자해 충전 인프라 고도화와 공유 플랫폼, 이동형 충전과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충전 분야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에서 주최하는 제2공항 반대 자전거 행진이 제주시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비상도민회의 활동가와 시민 등 20여 명은 도의회에서 출발해 제주공항 등 제주시 일대를 돌며 15일 도의회에서 심사 예정인 제2공항 공론화 특위구성 결의안의 통과를 염원하고 시민들에게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추진위원회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테마파크에 대해 10여 년 동안 방치됐던 수건 사업이라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추진위는 회견에서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주민들이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이제는 제주도에서 나서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 상생 협약을 맺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19개 동지역 중심으로 시행해온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제를 오늘부터 한림과 애월, 조천과 구자, 한경면 등 5개 읍면으로 확대했습니다. 제주시는 27억 원을 들여 읍면 지역 500여 곳에 종량기 860여 대를 설치했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8곳과 일반 음식점 등에서 신청을 받아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도 비치했습니다. 모레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능 문답지가 제주에 도착해 시험 당일 14개 시험장으로 옮겨집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예비 소집은 내일 시험장별로 진행됩니다. 자치경찰단은 수능일인 14일 새벽 6시부터 제주시 광양사가 등 14곳을 빈차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해 운영하며 소방본부도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119 구급차 등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이어서 탐사K 중환자실 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이 중환자실 부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숨지는 현실을 보여드렸죠. 우리는 왜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주 지역 중환자실 실태보고서 두 번째 순서. 오늘은 중환자실 부족의 원인,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라병원 응급실에 마련된 중환자 대기실입니다. 방금 긴급 수술을 받은 중증 외상 환자에서부터 네, 여기 쏙 들어가요. 뇌경색으로 의식이 혼미한 환자까지 35병상의 중환자실이 꽉 차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중환자가 10명에 달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중환자실 바로 들어가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당연하고 저희들도 하루 이틀은 기다리기는 했는데 이번만큼은 좀 그러네요. 지금 25일 날 지금 4일째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중환자가 보통 사람 생각했을 땐 정말 급한 거구나 하는데 무슨 좀 사람을 피말린다고 해야 되나? 중환자실 가야 된다고는 하는데 병실이 없어서 그러면 불안하겠죠. 그래도 연세도 많으면 그게 더 심장 뛰고 그러는데 악영향이 올 수도 있고. 한라병원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이다 보니 중환자가 더 몰리는 상황. 응급실 운영과 환자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응급실이니까 오픈된 데라서 아무래도 감염 위험성이 솔직히 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감염에 되게 취약하신 분들인데 혹시나 다른 외부적 질환에 감염될까 봐 없는 거 있고. 중환자실이 있긴 한데
응급실에 있는 중환자실 못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보게 저희가 그냥 해요. 거기다 이제 따로 인력을 빼가지고. 그럼 이제 힘들죠. 그럼 힘들고 간호사들만 죽어나는 거죠. 가부가 걸리는 거죠. 지난 6월 기준 제주 한라병원 중환자실 병상은 35개로 3년 전보다 7개 줄었습니다. 제주대병원의 중환자실 병상도 3년 전보다 2개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종합병원 4곳도 병상을 줄였거나 10여 개 병상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뇌졸중이나 중증외상, 심정지 등 도내 중증 응급질환자는 2014년 5,500여 명에서 2017년엔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한 20에서 30%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1년에 100명 이상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제주도의 어떤 응급 또는 중증 환자의 어떤 체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고요. 병원들이 중환자실을 늘리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중환자실 면적은 일반실보다 1.5배 넓어야 하고 병상 수에 따라 고가의 의료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요. 병원들은 중환자실 병상 수를 늘릴수록 적자라는 입장입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 한 병상당 투입해야 되는 의료 장비와 간호 인력, 의료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중환자실을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문의와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중환자실 부족 문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내 6개 종합병원 가운데 중환자실 전문의는 제주대학병원에 1명, 한라병원에 2명을 제외하곤 전무합니다. 의식 저하에 호흡곤란으로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에 실려온 80대 폐렴 환자. 긴급 치료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신속히 옮겨집니다. 선생님, 급실에서 왔어요. 이거 좀 빼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서귀포 의료원 중환자실에 다행히 자리가 있긴 했지만 정작 중환자실 전문의와 호흡기 뇌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해당 전문의가 있는 한라병원과 제주대병원 중환자실은 이미 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호흡기내과 선생님이 진료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은 드는데요. 저희 원내에는 이제 호흡기내과 선생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전원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 호흡기내과 선생님이 있더라도 자리가 있어야지 받는 거니까 자리가 지금 현재 없어서. 이 80대 환자는 병원에 온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9일 새벽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교대 근무로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을 간호해야 하는 고됨과 긴장, 일부 보호자들의 폭언의 각종 민원까지 3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만두어 중환자실 병상을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중환자실이나 어쨌든 특수부서는 이제 고루고루 있긴 해야 되거든요. 아예 올드하거나 이제 중간 그레이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간호사 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중증 응급질환자는 급증하는 추세지만 도내 6개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수는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병상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일할 의료진이 없는 셈입니다. 중환자실 부족, 단순히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 고령화와 무용고자 증가, 간병비 부담 등 각종 사회 문제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주대병원의 외과 중환자실. 이 50대 뇌출혈 환자는 증세가 좋아져 입원실로 옮겨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흘째 중환자실의 병상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원실은 만실이고 간병비를 낼 형편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호출을 해서 식사만 도와주고 하면 굳이 여기 있을 일은 없거든요. 어제는 간병사가 준비가 안 돼서 병실에 못 갔고 이제 오늘은 간병이 준비됐는데 이제 병실이 이제 없어가지고 못 갔고 그래서 내일 다시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시 알아보는데 언제 될지는. 서귀포 의료원 중환자실에는 재실 기간이 보름에 길게는 3달 넘는 환자들도 눈에 띕니다.
무용고 환자와 노인 환자 증가도 병상 포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 병실로 이송이라든지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들은 때로 이제 중환자실에 환자를 방치하거나 혹은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설로 이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회적 문제로 또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까지 중환자실 병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뇌출혈이 있는 지자들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머리 검사가 안 되고 약물로 재우게 되면 간혹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기관 내 삽관을 하기도 합니다. 중환자실로 올려서 진짜 중환이 벌어지는 경우에 못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올리게 되면 이제 한두 건 정도는 간혹 발생을 하고. 도내에서 중환자실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는 해마다 100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중환자실 운영 방안을 짚어봅니다. 탐사K입니다. 네, 제주도 내 중환자실 부족 현상이 앞서 보신 것처럼 단순히 한두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 들 텐데요. 내일도 탐사K 중환자실 실태 보고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본격적인 감귤 수확 시기를 맞으면서 부패 감귤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패과 발생이 예년보다 20% 는 데다 쓰레기 매립장까지 포화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골칫거리인 부패 감귤을 처리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선과장에 감량기 지원 사업이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시범 운행 중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확의 계절 가을, 잘 익은 감귤의 달콤한 냄새가 가득한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입니다. 1년 내내 농가들이 땀과 정성을 쏟으며 수확해 이곳에 입고한 탐스러운 귤들이 가득한데요. 5kg 상자 기준 4,000 상자 정도 됩니다. 깐깐한 선별 과정을 거쳐 질 좋은 상품으로 탄생하는 제주 감귤. 이런 과정을 통해 상처가 나거나 부패한 감귤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부패 감귤은 지금 수확해서 바로 이제 와서 작업을 하니까 부패 감귤은 지금은 한 0.5톤 그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저장량 감귤이 추가되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양이 이제 그 부패 감귤이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선과장 내에서 발생한 부패 감귤은 추가 운반비 등을 내며 매립장에 반입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처리난 해소를 위해 감량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 16개의 선과장에서 압축 파쇄기를 설치해 부패 감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위에 파쇄를 해서 2차적으로 밑으로 파쇄된 게 밑으로 내려지면 그것을 최대한 물기를 짜서 앞으로 고용물이 나오고 그 수분은 그 오수관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매년 감귤 출하 시기가 되면 부패 감귤은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근심거리였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부패 감귤의 최근 3년간 평균 발생 규모는 약 9,48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선과장에서는 주인 과원에 자체 폐기하는 상황인데요. 자연스럽게 썩게 놔두기도 하지만 심한 악취와 함께 땅까지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만적 시기가 다가오면서 처리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각 개인별로 목장이나 사료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적게 나올 때는 또 그 밀감 사온 밭에다가 갖다가 거름으로 뿌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각자가 해결해 오면서도 그 예외적인 또 상인들이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가다가 또 어디에 버려놓고 가보니까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이 짤순이 문제가 나와서 지금 원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귤의 출하 과정에서 부패 감귤의 발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농가의 처리 비용 절감과 불법 투기 예방 등을 위해서 대책이 절실한데요. 부패 감귤을 압축 파쇄기로 처리할 경우 수분은 배수 설비를 통해 배출되므로 그 부피를 8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졌죠. 버리는 속도가 지금 이렇게 버리는 것이 50개를 버려야 되는데 10개밖에 안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 20%밖에 버리질 않으니까 총량 중에 80%가 지금 물론 짜순위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저희들이 오염에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수분이 빠지고 남은 잔여물은 자체 과원내에 뿌려서 거름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서귀포시는 시범 설치한 부패 감귤 감량기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선과장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조를 좀 많이 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끔 해가지고 제주도 환경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래 했으면 저희들이 바람입니다. 제주 감귤은 뛰어난 맛으로 사랑받는 국민 과일인데요. 제주를 대표하는 감귤이 제주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본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제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앙정치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합의가 끝내 안 되면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안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가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답변 태도 논란 이후 논의가 중단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국면에서 한국당을 압박해 논의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가 거론되는 등 강경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오전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도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불법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다음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건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상황을 방치하면 연말 국회는 또다시 동물국회가 될 수 있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정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이 한 명씩 참여하는 3+3 협의체의 재가동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제주도민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금호 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습니다. 경쟁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투자 금액이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매입 금액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쟁사인 애경 컨소시엄에 비해 최대 1조 원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금호산업은 경영 정상화 달성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가 선정 기준이었다고 밝혀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애경은 제주항공을 국내 3위 항공사로 키워온 경험을 강조하며 막판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고배를 들었습니다. 제3의 후보인 사모펀드 KCGI는 국토부의 사전 적격성 심사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계 33위인 HDC 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단번에 재계 17위권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세점과 호텔 등 시너지 효과로 건설, 유통, 레저, 물류를 아우르는 종합그룹으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C 그룹은 항공산업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모빌리티 그룹으로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호산업은 HDC 컨소시엄과 되도록 올해 안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회사 6개의 진로가 아직 불확실한 데다 기업 결합 신고 등의 절차도 까다로워서 최종 인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부모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재산 증식 사례는 한국 사회의 핵심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 출자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서울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에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5천만 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모 등에게 도움을 받아 고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와 기획 부동산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조사 대상은 주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20, 30대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였는데 이번엔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소득과 자산 규모의 차이가 큰 직장인과 전문직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조사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 카드 내역까지 모두 분석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자금 원천 흐름뿐 아니라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건강보험 문제도 알아보죠. 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 한 해에만 약 3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 2천억 원의 단기 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도 줄어듭니다. 적립금은 올 8월 말 기준 19조 6천억 원이었지만 연말이 지나면 17조 4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입니다. 당장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7년 연속 흑자를 이어왔지만 문케어 도입 이후인 지난해부터 적자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약 1,700억 원의 단기 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오는 2023년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는 문케어 도입 당시 이미 예견된 것으로 계획된 범위에서 조절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국고적립금 약 20조 원 가운데 10조를 사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와 보험료 인상 반대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맞물리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한동안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제주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 전기차 충전 기술이 개선되고 또 장소도 다양해지면서 충전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대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이종현 기자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물류시설에 도입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건물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충전기가 이동합니다. 리모컨을 이용해 조작이 쉽고 별도 충전 공간 없이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충전기와 비교해도 설치 비용이 높지 않아 물류시설과 상가, 공동주택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가 차량을 따라가는 차량이 늘어나더라도 충전기에 개선된 충전기로서 충분하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또 시중에 보급된 급속 충전기보다 2배 빠른 400kW급 충전기도 개발해 생산에 나섰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K와 GS, 현대 등 국내 정유업체들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나서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차량이 와서 쉽게 충전하고 쉽게 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은 주유소라고 판단을 해서 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100kW급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대구 11,000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8만 대에 이르지만 충전기 숫자는 16,000여 대로 아직 부족합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과 공간이 마련되면서 전기차 보급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는 이 정도 미세먼지쯤은 해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달리 미세먼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도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비온 뒤 쾌청한 날, 미세먼지도 좋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민들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마스크나 이런 걱정은 전혀 없이 깨끗한 공기 잘 마시고 다니고 있어요. 뿌연 날에는 마스크나 미세먼지 대피 용품을 잘 착용하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렇듯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야 해로울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른바 문턱값입니다. 하지만 상식과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을 비롯해 전 세계 49명의 학자가 24개국 650여 개 도시에서 최대 30년간의 미세먼지 농도와 사망률 변화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전날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높아지면 사망률은 평균 0.47%, 초미세먼지의 경우 0.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률 변화는 특정 수준이 아닌 농도가 가장 낮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농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고농도인 날은 사람들 스스로 주의하지만 평소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는 점을 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준의 미세먼지도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날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연구진은 또 개인 차원을 넘어 총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방송 기술이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쪽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화면 파노라마 영상 등 첨단 방송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KBS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 기반 재난 경보 방송 기술을 최근 제주에서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길이 15m에 이르는 초대형 화면입니다. 시야각이 일반 TV의 3배에 달해 사람 시야에 꽉 차는 가장 자연스러운 화면을 구현했습니다. 세 대의 카메라로 나눠 찍은 뒤 하나로 붙여 실시간 전송하는 게 기술의 핵심입니다. 170도 이상의 화각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마치 시청자들이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빽빽이 들어찬 실내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32개 오디오 채널로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입체감 있는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망을 통해 자막은 물론 사진, 동영상까지 송출하는 재난방송 서비스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진 등으로 통신망이 끊겨 전화가 불통돼도 UHD 방송 전파 수신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재난 경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재난이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하는 상황들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있는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 가능한 360도 VR 영상 기술 등 공개된 14개 기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방송, 인터넷 이런 미디어 쪽에 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기술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속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방송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산지부터 비가 시작돼서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모두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엔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수능 당일 아침 최저기온 12도 안팎,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 바람까지 불어서 더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21도에 머물러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전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내일 밤에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목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변동폭이 크겠는데요. 금요일까지는 찬바람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균특 회계,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참여정부가 지방 분권 등을 목표로 2007년에 제정을 했죠. 4개의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하는 제주 계정입니다. 그런데 12년 사이 균특 회계 총액이 63%나 늘었는데 제주 계정으로 배분된 예산은 3,500억 원에서 3,3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사실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최근 주재 발표에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자기 결정력과 이 주도권을 확고히 하라고 정부에서 준 권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또 한 번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